지금 돌이켜봐도 그때 저 제안은 100번 타당했던 제안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혀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느라고 무척 애를 썼죠. 그런데 1977년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것은 세계은행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반도체와 컴퓨터의 보육센터, 그러니까 인큐베이션 센터를 만들려고 돈을 2,900만 불을 꽂았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발생한 것이 전자기술연구소인데, 제가 그 전자기술연구소에 컴퓨터 담당 부소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뭐냐 그러면은, 그 전자기술연구소에 컴퓨터하고 반도체에 대한 연구개발 장비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는 작지만은 세계 최고의 완비된 작은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테스트 시설을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이 반도체나 컴퓨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두 손 흔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더라 그러면은 한국은 컴퓨터 반도체 산업이 10년을 앞당겨졌었죠. 그런데 정부에서 그걸 인식을 못 해가지고 이 내자를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그냥 반병신이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80년에 제가 직접, 그러니까 정부도 못 알아듣고 재벌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들어 볼 수밖에 도리 없다. 그렇게 해서 삼복 컴퓨터를 세워가지고 컴퓨터 국산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회사를 5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컴퓨터를 만드는 삼복 컴퓨터, 그 다음에 그 컴퓨터를 파는 LX, 그 다음에 컴퓨터의 기술을 개발하는 큐닉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한국 소프트웨어, 코리아 소프트웨어 인스티튜트라고, KSI라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워낙 컴퓨터를 모르니까 컴퓨터를 팔아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한 컴퓨터 학원, 컴퓨터 가르쳐. 그걸 5개를 처음에 해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복 컴퓨터를 만드는 삼복 컴퓨터는 젊은 친구, 연구소에 같이 일하던 젊은 친구들, 5명 가지고 주머니 돈 털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삼복 컴퓨터는 컴퓨터를 만드는 일만 하고, LX는 파는 일만 하는데, 당연히 둘이 싸워요. 그러니까, 파는 쪽에는 가서 싸게 달라 그러고, 만드는 쪽에는 가서 비싸게 달라 그러고, 하도 싸우고 골치 아파가지고, 그래서 LX하고 삼복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 하는 KSI는 합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복 컴퓨터하고 이렇게 만들었죠. 합치기는 했지만은 거의 독립적으로 사장을 둘 둬 가지고, 만드는 걸 전념하는 사장은 김종길 사장이 맡기고, 파는 걸 전념하는 사장은 이용기 사장이 맡기고, 그렇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벤처 정신을 관철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컴퓨터가 이제 팔리기 시작하니까 재벌들이 전부 다 이제 컴퓨터 만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첫째 재벌, 둘째 재벌, 셋째 재벌, 넷째 재벌이 다 컴퓨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아주, 중소기업인 우리로서는 아주 곤란했던 것이, 이 재벌들이 컴퓨터 사업을 전략사업부라 그래가지고 이해 손익을 안 따지고, 하여간 이게 장차는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에 디지털 산업의 중추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전략적으로 한다 그래서 전혀 이해를 안 따지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컴퓨터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컴퓨터를 막 담핑하고 공짜로 주고 막 이래서 아주 혼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새는 훨씬 나아졌습니다만은, 사실 80년대, 90년대에
한국의 중소기업이 재벌하고 맞서가지고 살아난다는 게 참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막 기적적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도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 다음에 구라파도 있고, 이래서 1년에 1000만 대 정도 PC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톱 PC에서는 우리가 세계 제일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은 진짜로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나씩 둘씩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째는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열입니다. 엄청난 교육열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교육열이라는 것을 만약 키로 표시한다면, 미국 사람이 10cm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1m입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의 키가 2m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20m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뭐 한 4m 정도 된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뭐 그것의 2배 정도. 엄청난 교육이 연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1995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에 우리나라 대학생 수가 4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00명당 현재 700명이 넘습니다. 대학생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현재 비슷한데 아마 한국, 이스라엘이 올라갈 겁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그게 지식정보화 사업에 있어가지고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 같은 사람들하고 아주 다른 점이죠. 일본은 회사는 조직 내에 한 개의 위치를 차지해가지고 그냥 안정된 그 조직 내에서 평생 있으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2년만 있으면 그다음부터 자기 사장 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기술의 꾸준한 축적이 필요하던 제조업에서는 한국 사람은 아주 나쁜 특성이고요. 일본은 굉장히 좋은 특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술이 빨리 변하고 하는 그 시기에 있어가지고는 큰 기업이 이게 행동도 둔하고 발전도 늦고,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아주 왔다죠. 그게 말이죠. 그래서 한 게 좋은 예가, 밤에 한국의 주택가를 내다보면 영원산 십자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게 전부 다 한 개의 교회거든요. 왜 그리 교회가 많은가 이겁니다. 목사님들도 전부 다 자기 사장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왕성한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IMF가 나가지고 경제 위기가 심하던 그 동안에 한국의 벤처 기업이 2만 개씩이나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냥 침대 사무실에 갖다 놓고 밤잠 안 자면서 죽자 사자 일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교육력이 열심히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다는 것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이 될 바탕이 딱 되어 있는데, 이미 증거가 몇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보급률입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지금 인구 4,700만에 2,700만이 인터넷 사용률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노르웨이하고 한국하고 세계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한국 1등 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그 다음에 핀란드, 이 북극의 작은 나라들이 인터넷 사용률이 높습니다. 근데 한국이 현재 그걸 추격해가지고 스웨덴, 덴마크보다는 앞서 있고 현재 노르웨이하고 겹치고 있는데 거의 우리 1등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브로드밴드 인터넷, 이건 사실은 내가 시작한 건데 한국에서 이 브로드밴드 인터넷의 보급률은 한국이 단연코 세계적입니다. 이거는 뭐 아주 제1이라도 보통 이만저만 제1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구당 이 브로드밴드 인터넷의 보급률 55%를 넘습니다.
근데 미국이 10%에서 15%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배입니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60년대 미국 가가지고 고속도로 보고 놀랬거든요. 그때 한국에 고속도로라는 게 없었는데 고속도로 보고 놀랬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 한국 와보면 고속 인터넷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이 고속 인터넷이 실제로 인터넷 쓰는 횟수의 90%가 현재 고속 인터넷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 평균 페이지를 보는 페이지 수가 우리가 1등인데 2등 카나다보다 2배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앉아있는 시간이 한국이 그것도 세계 제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 세계 제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물론 반도체가 세계 제일이라든지 디스플레이가 세계 제일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미 세계 제일이 몇 가지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만 세계 제일로 딱 올려놓으면 그러면은 한국은 완전 제가 한 일 중에서 보람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마음껏 한번 해본 거 이거야말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마음껏 해본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행정전산입니다. 이게 제가 선전할 줄 잘 몰라가지고 세상 사람이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행정전산은 1985년에 시작해가지고 88년에 제가 완성을 했는데 데이콤 사장한테 그런데 그때의 세계 제일이었을 뿐 아니고 지금도 세계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들요 뭐 카나다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가 지금 행정전산을 하자고 떠든다는 게 저희들이 80년대 해놓은 거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한국의 모든 정부기관 그러니까 그때 정부 부처가 아마 22개로 기억한대요. 정부 22개의 전산화 작업을 몽땅 제가 맡았습니다. 주계약자를 몽땅 맡아가지고 22개가 아니고 1개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무실에 컴퓨터를 한 대씩 놓고 그것을 1개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되 오픈 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오픈 시스템이 그렇게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세계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오픈 시스템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한 군데 통일했습니다. 주민 데이터, 토지 데이터, 건물 데이터, 자동차 데이터들을 한 데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만 하더라도 주민 데이터가요. 내무 부분은 물론 가지고 있었지만은 군대 때문에 병무청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취학 아동 때문에 또 문교부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사방 데이터가 주목되어 있었어요. 그걸 한 대로 딱 통합했기 때문에 이제 한 개만 예를 들면 그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외부의 여권을 얻으려고 그러면 세무서 가가지고 납세필증 얻어야 되고 병무청에 가가지고 병역필증 얻어야 되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신원조회 얻어야 되고 이렇게 사방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은요 구청에만 신청 다운하면은 컴퓨터를 다 조회해가지고 여권 딱 내줍니다. 소위 말하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그것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건 뭐 정말 필설로 말고 못하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잘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내가 지금 전개하려고 하는 운동은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전부 다 부모나 교사나 다 서울대학 가거라 서울대학 가거라 일체의 교육이 서울대학 가거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 딱 들어가면은 인간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식만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가면 선진국이 가는 게 틀림없는데 우리가 선진국이 됐던들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 자기 앞만 알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친절하고 반듯한 사람이어야 그게 선진국이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나라의 교육은 파탄한 거거든요. 파탄됐다. 그래서 이걸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건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훌륭한 장관이 나오고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로 봐가지고 바르게 바라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인들이라도 나서서 그걸 해보자. 그래서 박약회라는 그 모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내하고 저기 대학교 동기인 김호길 박사가 포항공대 총장할 때 그걸 만든 건데, 그래서 현재 회원이 한 4,000명 되고, 현재는 경상북도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이제 경상남도에 지부가 생기고, 전라도에도 지부가 하나 생기고, 충청도에 지부가 생기고, 서울에도 지부가 생기고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회원이 한 4,000명 되는데, 가정교육을 부활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우리인데 했던 가정교육, 그것을 우리도 우리 손자들인데 하자 하는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뜻있는 이 서양 문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경쟁에 이긴다, 경쟁력을 길러야 된다, 남보다 나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사회를 풍미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미국에는 현재 어떤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소위 협력이라는 게요, 알라이언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차려가지고는 결국 가가지고는 손해더라. 그러니까 남하고 같이 협동해서 더불어 살아야 잘 된다더라 하는 것을 미국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업도 돈 된 사람,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그만 목적으로 삼아서는 결국은 주주의 이익도 최대화가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스탁 옵션이 이런 걸 줘가지고 경영자들도 그 이익이 났을 때 자기의 이익이 돌아가겠고 하는 것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근무자들에게도 학습 기회를 많이 준다든지 복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자기 회사처럼 생각하게 해야 결국은 잘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되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 혼자 잘 되지도 않았더라. 다 같이 잘 되려 그래야 결과적으로 나도 잘 되더라 하는 걸 터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관도 내가 제조업을 하니까 유통도 내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업도 내가 사가지고 돌려야 되고, 여행사도 내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상당히 광고비를 많이 쓰니까 그 광고회사에 줄 것 없이 내 밑에 광고회사를 만들고, 이게 지금까지 재벌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결국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움켜쥐고 다 내가 할 게 아니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만 내가 붙들고 나머지는 다 떼내줘가지고 제일 잘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0원 벌어가지고 100원 먹는 게 이익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1000원 벌어가지고 내가 그 중에 5분의 1밖에 안 차지해도 200원 먹는 게 더 낫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쯤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전통적인 유교의 사고방식이라고 할까, 또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한테 가르치던 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짧은 범위 내에서 이익을 취하려 그러지 말고 그걸 갖다가 넓게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하고 같이 뭐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냥 내가 미칠 줄 알고 내가 손해볼 줄 알고 그렇게 해야 하면은 주변의 사람을 위하면 결국 세상에 낳는 주변의 사람도 나를 위하게 돼가지고 좁은 기간을 보면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긴 기간으로 보면 그게 지인들도 덕이 되고 또 그런 것이 많이 되면 사회 자체가 부드러워지고 좋은 사회가 된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육아에 자라나면서 우리 부모들 어른들에게로서